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추도식에 참여했죠. 한겨레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로 2만여 명 추모객 노란 물결을 잃었다. 일단 여기 사진을 좀 봐주시죠. 이 첫 번째 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추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리고 구글에 보면 노란 풍선, 노랑 우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노무현 꿈 향해 다시 전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슬픔, 미안함 내려놓고 우리에게 남긴 과제 실천할 때. 이런 말도 나눴고요. 어제 추모식은요,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제 추모를 온 인물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일단 기사 내용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 추도식원 부시가 회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회상을 했을까요? 보이시죠? 이런 말입니다. 제 목소리 용기 있게 내는 강한 지도자였다.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신한테도 정상회담할 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 그거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그 궁금했던 초상화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좀 모양이 특이해요. 통상 이 사각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타원형이고요.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가요? 진짜로? 이런 초상화를 어제 그래서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 쪽에 사진을 요청을 해서 10여 장 정도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참고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도식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이시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항상 부시 대통령님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 감탄하시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 우정과 추모의 뜻을 표해 주시는 데 대해 유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hen I painted the president, I painted a modest man. Despite all his achievements, what mattered most to President No in the end were his values, his family, his country, and his community. When President No left this earth, he wrote that we should leave only a small tombstone to remember him. I am very pleased that you've come together to honor him with much more. 네, 부시 전 대통령은 뭐 추도식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뭐 길게 진행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추도식에 좀 앞부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부시 전 대통령이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 그 중에서 보면요, 일단 할 말은 한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예. 지금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예. 촉구하는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얘기 중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취했던 실용 정신을 좀 본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미 FTA 체결이라는 게 실용 정신이라는 거를 실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의 가장 상징적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예. 당시 국내 산업보호라는 이유로 특히 예. 농업 분야 절대 반대를 외쳤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그들을 떠안고 설득하려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뭐 이건 뭐 나중에 따져봐야 알지만 어찌됐든 대외 개방 그리고 국제무역 이런 데서 뭔가 획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라크 파병을 우리가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도 한미 동맹이라는 양국 간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지해 준 걸로, 자기를 밀어준 걸로 고마워했을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도 해봤고 또 부시 대통령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다양했어요. 현직에 계실 때는 그렇죠.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듬성듬성 그냥 뭐 좀 대충대충 하는 듯한 그런 국정 운영인 걸로. 건성건성한다 그런 얘기 참 많았죠. 그런 인상이 컸는데 나중에 퇴임 후에 보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취미 그리고 이 상대에 대한 존중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직접 추도식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의아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입니다. 1년 전에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한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과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 패밀리에게 한미 간의 우호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이 풍산그룹의 유진 회장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일할 때 풍산그룹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위해 얼굴이 들어간 주화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봉으로. 풍산그룹에서. 그래서 그걸 선물을 한 거에 부시 패밀리가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러게요. 이번 방안도 그 풍산그룹 유진 회장이 굉장히 역할을 그런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식의 관계들이 쭉 이어졌고요. 부시 대통령이 사적으로 공적으로 한국을 찾아서 이렇게 우호를 계속 표시하는 데에는 풍산그룹의 유진 회장의 역할이 숨은 공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방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걸로 저는 나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에 앞서서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났거든요. 통화에서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 자리에서도 유진 회장의 공이 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별한 인연이 있구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역시 뭐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있군요. 인권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 생각하며 초상화를 그렸다. 그러면서 초상화를 일으켜서 어제 선물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어제 추도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어떤 한 여성 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죠. 이 장면을 보고 어제 많은 분들이 라고 했습니다. 누구지? 라고. 그런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거주할 당시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사진도 꽤 유명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손녀가 여기 뒤에 타고 있어서 이렇게 즐겁게 손을 흔들리는데 노서은 양입니다. 손녀. 이 손녀가 바로 이 소녀입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이 뭐 다른 소녀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일 이제 아마 지금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안내를 하고 여기는 아버지 이제 노건우 씨가 있고 이렇게 유쾌한 모습으로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최천열 교수님. 뭐 사진은 뭐 그렇고요. 뭐 사진에 대해서는 뭐 이 사진 자체가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그리고 한 가지 전 최천열 교수님께 제 질문 드릴 거는 어제가 10주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열고 관심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옆으로 이제 밀어 놓더라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부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권이나 야권이나. 왜 그런 걸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 서너 가지를 이제 대별해 본다면 남북관계 문제가 있을 거고 정치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인데 그건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과거사 정리라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추구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이 이제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았고 지금의 정권도
그 연장에 있기 때문에 전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한 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뭐 쉽지 않다고 좀 봐요. 검찰개혁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연동도 있고 공수처법이 있습니다만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균형 발전 문제, 지방 분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역시 소득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그걸 완화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서 지금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물론 10주기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주기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가 더 크지 않냐. 이번에 10주기에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잖아요. 공화당. 그리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진보 성향의 정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신뢰나 어떤 그런 또 개인적인 솔직하고 담백한 게 맞아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그 손녀가 또 저렇게 부시 대통령의 좀 팔짱 끼는 거. 그거 참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거다. 생각이 약간 다르더라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전에 부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와준다는 게 찾아준다는 게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많이 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한번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한 분은 고위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전히 생존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국적은 한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그리고 그 자손들과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 동맹 뭐 이런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국내는 과연 그리고 특히 정치는 통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녹음 파일에 대한 그 녹음 파일 담기 그 대화 내용인데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최순실 중국어 하나 넣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고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중 때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중국어 연설 대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방중 연설문도 지시다. 국정 개입 녹음 파일 추가 공개. 실제로 최순실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듣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외촉법 개정안 등 현안에까지 최순실 씨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한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요. 먼저 이 중국어 연설 부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직접 그 대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갈량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예. 중국과 예.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예.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见到各位清华大学的学子们，就想起了中国古典观止中的一段句子：“一年之计，莫如树谷；十年之计，莫如树木；百年之计，莫如树人。”清华大学的校训是“自强不息，厚德载物”。 자, 2013년 6월입니다. 칭화대
연설. 그 당시에 저 중국어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했고요. 국내에서도 저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으로 지금 보니까요. 저게 저렇게 나왔던 거였군요. 저게. 자, 이수희 변호사. 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셈인가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농단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예. 그 평가도 있지만 이게 농단이냐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판단은 저는 국민들 예. 여론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탄핵 정국 때도 그랬지만 예. 저 정도 아이디어가 청와대 안에서는 안 나왔을까 과연? 그러게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니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그리고 이른바 생각이 깊고 똑똑하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예, 거기는. 뭐 연설 비서관도 예. 저 실력 있다고 평가받던 분도 예.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녹취 파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쓰는 단어나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면 예.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잖아요. 뭐 좀 그렇습니다. 예, 듣고 거기에 보면은. 정우성 비서관씩이나 하시는 분이 예. 예예하면서 거기에 말도 어렵게 건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뭔가 예. 얘기를 하죠. 참 저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은 당시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것 때문에 나온 힘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엔 탄핵까지 간 건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이 좀 미묘한 시점이라는 거죠. 총선이 뭐 1년 안 남았고. 총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뭐 사면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형 집행정지는 기각이 됐지만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야당 중심으로 한동안 석방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예. 거론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당의 목소리가 아. 커지는 상황에서 최순실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은 미묘하다. 하지만 다시 봐도 참 너무 좀 화가 나고 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저 녹음 내용을 들으시면서 진짜 다시 들어도 참 이게 뭡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지금 저게 또 나왔을까, 공개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생각이 드신다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뭐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요. 요 내용은요, 글쎄요, 최순실 씨의 위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있잖아, 뭐 안 된 거, 몇 가지 고쳐서 써요. 근데 선생님 정원 총리 때 다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거는 꼭 하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그리고 목요일날 거 다 마무리해갖고 한번 결산하는 거래 한번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일단 또 유미모 수석한다면 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야지. 목요일날 근데 안 되고 있는 거 해야 될 거. 예. 아니 근데 저쪽에서 또 오늘 나갔다고 난리야. 근데요, 그게 인터넷에 이렇게 좀 보면 민주당은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목요일날 그거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은 뭐 너무 국내에는 좀 너무 입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치로 생각하고 지향해 왔다는 얘기를 하면 저것들이 또 난리 날까? 아니 민주적인 끊어지는 거 좀 빼고 민주적인 거 지향해 갖고 정치에 들어서서 그렇게 했고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 그러면 그거 넣겠습니다. 그거 좀 빼고 하나만 좀. 예. 네, 표현이 거친 게 나왔습니까? 야당을 지칭한 그 표현. 저렇게까지 말을 했던 거군요. 함수 교수님, 저 내용을 보면요. 저 대화 내용, 아까 그 거친 언사는 빼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우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하고는 할 수 있는 대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총리도 나오죠. 예. 청와대 수석도 나오고. 사실 좀 전에 봤던 중국어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
화제가 됐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들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 예. 하고 뭐 이런 것들 총리 얘기랄지 예. 뭐 외촉법을 촉구하는 예. 부분, 야당에 대한 비난 이게 사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도 언론에 보도는 됐었습니다. 그렇죠. 보도는 됐습니다. 예, 많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육성으로 들으니 예. 국정농단 사건이 한 2년 반이 넘어가면서 많이 잊혀졌던 다수의 국민들이 예. 또다시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거나 예. 황당해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근데 녹음 파일을 예. 들으면 다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지금 막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예. 최순실 씨가 정부에 어떠한 직책도 없고 심지어 정부 반개 조직에도 직책도 없는 분이 서슴없이 대수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대수비가 그 청와대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입니다. 예. 수석비서관. 예. 그거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취재하는 기자들 정도 알고 하는데. 그렇죠. 약칭으로 대수비 예,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입에서 대수비가 나오고 총리 얘기 나오고 거의 뭐 국정을 하루 이틀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아닐 정도로 만약에 이게 뜸하거나 예. 이경우만 된다면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쉽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본인 얘기를 해도 딱딱 자르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예. 1차 녹음 파일이 나왔을 때는 그 사실 취임 전이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 당대표 할 때도 이 사건이 터지고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예. 당대표 시절에도 이렇게 여야 합의문이 나오고 하면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당대표 때도 예.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통화한 뒤에는 좀 왕왕 바뀌었다. 아,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네, 그럴 때 어서 조언을 받는갑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게 터지니까 혹시 최 씨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당의 대표일 때도 이게 문제가 예. 됐는데 이번은 취임 이후입니다. 예. 2013년 6월 예. 중국 연설 방문. 예. 뭐 10월, 11월 진짜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전국을 이렇게 딱 펼쳐나가야 예.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진짜 비선 이건 실세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국정에 들어와가지고 자지우지했다는 게 다시 한번 육성 파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녹음은요, 아마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겠죠. 전화통화 내용을.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는 지시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저 파일 내용이 검찰로 증거로 아마 갔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왜 이 시점에 저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는 것일까? 물론 한 언론사가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그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만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봉착을 만나고 있다. 뭔가 좀 맞닥뜨려서 지금 돌파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시기가 좀 묘하긴 합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예. 아니면 한국당 내에서는 예. 왜 이 시점이냐, 왜 전 육성 파일이 나와서 그래요. 맞습니다. 뭐 지지층을 왜 옛날에 탄핵에 찬성했던 촛불을 들었던 예. 분들에게는 다시 또 자극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언론이 보도한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배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 그 역시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벌어졌다는 거 예.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최 씨가 얼마나 많이 깊숙이 개입했는가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또 그냥 기사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 듣고 했는데 진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분 정도 내용만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들려드렸는데 저것 말고도요.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더군요. 이 관련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대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안이 전선을 형성하는 걸까요?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인데요. 고교 후배 외교관 통해 빼낸 기밀 공개. 청와대 강효상 의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 내용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내용이 계속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사건. 청와대 강 의원
기밀 수집 탐지 활동. 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은요, 조금 요 강효상 의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익 해치는 일 결코 안 된다. 이런 거를 공개해서 국익 해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라는 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20 참석 얘기,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5월 말쯤에 뭐 방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밀 누설이다. 청와대는 지금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 파문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기밀 유출이다. 야당은 구걸 외교 책임 전가다. 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요. 청와대 외교관이 야당의 통화를 유출한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요 대목도 약간 의아스러운 게 있긴 해요. 뭐냐면요, 청와대는 기밀이라는 입장입니다. 기밀.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해서 강력 대응했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요, 뭐 앞뒤 안 맞는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기사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두 가지 내용 기사를 연이어봤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7일 밤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 국민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네, 뭐 지금 진행상을 저희가 뭐 날짜 순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네. 청와대는 기밀 누설한 것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당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공익 제보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한국당은 청와대나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국가 기밀 유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 통화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공개할 수가 있느냐?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형법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게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하는 게 그게 왜 또 구걸 외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정상 간의 그 회담은 처음에 공개하다 비공개로 많이 전환하잖아요. 보통 회담들이.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 기밀이라든지 외교에 관련된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10년이나 20년 또는 어떤 건 30년까지도 그때까지 그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 강효상 의원의 후배를 통해서 이제 유출이 된 건데 이건요 저거를 무슨 구걸 외교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률가 출신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창희 교수께서는 저 외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교관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 외교관을 통해서 야당으로 그 내용이 간 겁니다. 야당으로 이제 그게 흘러간 그 부분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흘러 들어간 거? 그건 잘못된 거로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 외교관이 그 공무원인데 공직자인데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타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뭐 강효상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교 후배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건 공직자의 그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이제 한국당에서 저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다 그리고 공익제보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전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저런 부분들을 일일이 공개하면은 어떻게 정상회담하고 어떻게 비밀 얘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알 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경호 의원님. 아까 이제 여기 조선일보가 다룬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 내용이 강효상 의원이 그걸 공개했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요, 사실 무근, 근거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밀을 공개했다,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해서 좀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따지면 그럴 수 있다 이건데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 자체, 예를 들어서 시점이라든지 또 사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갈 때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들러달라는 요청, 또 마친 다음에 갈 때 들러달라는 요청, 이런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청와대와 관련된 사항,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호 문제라든지 또는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알고도 사실 쓰지 않는 게 많죠. 언론도요. 저는 강효상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외통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공명심에서 했을까? 아무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지만 저는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지만 얘기한 배경을 그게 왜 그런지를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 그리고 옆에 보좌하는 참모진들 이외에는 사실 공유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게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고요. 더군다나 야당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직 공무원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정상 간의 대화는 반드시 영향을 받죠. 어떤 영향이냐? 미국이 이걸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저렇게 공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상과 통화를 하면 이건 전혀 엉뚱한 데서 유출이 될 수 있고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생각하죠.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든 또는 우리의 우방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대 국가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과 전제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불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국익은 제가 보기엔 바로 그런데 핵심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정말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내용은 약간 변론하고요. 한번 가정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하고 한민수 변호사 짧게 그런 데 판단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안이 강효상 의원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 내용을 어떻게 취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교가나 외교 당국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언론이 그런 제안이 있었다. 정상회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언론이 공개를 했다, 보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때도 청와대 반응은 같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다, 사실무근이다. 색출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유출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 저는 이게 우선은 이제 기밀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달리 따질 일이지만 첫째는 그 강효상 의원이 경솔했다. 저는 강효상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서 한미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뭐 일본은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간다는데 바로 옆에 우리 뭐 평택 주한미군 기지라 이런데 저기 트럼프 대통령 방문 안 하냐. 뭐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다고 봐요. 외통위 의원이니까. 저는 그거는 의정 활동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후배가 아마 요청을 했나 봅니다. 뭐 이 정도 얘기.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이랬다. 그러면 그냥 알고 말지. 그거를 굳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한 그 자체가 저는 그 행동은 상당히 왜 그랬을까요? 경솔했다. 강효상 의원이 사실 기자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라서 아마 글쎄요.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현재 비례의원인데 무슨 조급증인지 모르겠어요. 선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다고 평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차기 어떤 공천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뭐 두 개가 다 합해진 건지는 몰라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저는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윤상현 생각합니다.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교관의 경우에도 뭐 그런 사적으로 친했던 사람이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도는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봐요. 녹취록을 통째로 넘겼다든가 이런 거라면 그거는 범죄가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게 한미 정상 간에 그 통화한 녹음 파일은 녹취록은 그 대사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직원들이 돌려받는 다른 정황이 직원들까지 있다.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기강회의죠. 그렇게 이거는. 된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장관이 중요하고 청와대에서 기밀이라까지 생각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강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설사 대통령이 7일 날 통화를 했고요, 밤에. 예. 어떤 언론이 예. 9일자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정부에서 분명하게 언론에 유출한 기자에게 얘기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고요. 심지어 언론마저도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 민간령에서 취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저는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정상회담이라든가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뭐 이른바 이제 엠바고가 그렇습니다. 이제 걸려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강유상 의원이 편집국장까지 했는데 이 정상 간의 일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엠바고도 걸리고요. 예. 그래서 날짜가 나오면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저는 제대로 대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만나기로 해도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거나 그 협의조차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화 내용한 게 이틀 만에 한국 국회의원이 공개를 해버렸다. 이거는 미국에서 입장을 볼 때는 대단히 불쾌하고 충격적 사건이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국회 외통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해가지고 당시 각광도 받았는데 전 윤상현 의원처럼 윤상현 위원장처럼 이런 반응을 내놨어야 돼요. 우리 자당 의원이 그때는 몰랐는데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또 일부 보도에서는 먼저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얻어낸 정보였다. 이거는 우리가 부적절했고 강 의원은 뭐 엄정 조치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른바 물타기로 가면요. 뭐 트럼프 대통령 전화 시간만 늦어지고 날짜만 아베 총리보다 늦어지면은 이게 뭐냐고 따지는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이 필요해가지고 빨리 들려달라, 와달라, 정상회담에다 했는데 이걸 구결 외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외교관은 저는 사법적 처리까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이 왜 이 비밀 전문이 새 나갔는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건지 이 시스템도 점검을 해서 관련자들은 저는 다 엄정 처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부 아니면 뭐 이제 대사관의 어떤 기강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역 장관이기도 하고요.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지역구는 고양정입니다. 일산이죠.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일산에 지하철 당근 내놨지만 실행까진 먼 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급해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 다급해지는 저 매일경제의 평가겠죠. 기자 간담회는 어제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을 여기 좀 소개하고 있어요. 서울 3호선 파주까지 연장. 인천 2호선 일산으로 연결. 그리고 뭐 GTX A 노선 예정대로 추진한다. GTX A 노선은 경기 서북부 지역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수년 전에 이미 뭐 알려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막상 이 돈과 관련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기재부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중해야 된다. 약간 발을 빼는 모습. 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이 김현미 장관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러자 총선을 나간다면 일산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로 계속 출마한다. 혹시 뭐 다른 지역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지금 지역구로 나간다면 지금 지역구로 나간다. 그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일산 쪽에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씁쓸하죠. 일산에 안 산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년 총선에 제가 일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어제 저런 얘기 했는데요. 일단 여기 기사 중에요. 여기 지도가 좀 그려졌는데 그건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이제 지도로 요약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산입니다. 여기가 운정, 그리고 이쪽에 인천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3기 신도시 지정된 것이고 저 아래가 이제 서울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요. 이게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천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 일산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호선을 여기서부터 다시 운전까지 더 연장한다. 뭐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나서 패널분들의 논평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윤기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발표? 저런 계획은 이미 다 있죠. 예. 문제는 이제 경제성,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상을 해서 저런 전철을 더 연장하는. 사실 국고를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내세운 이유가 이런 수요, 경제성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전국 곳곳에 특히 수도권에 이런 교통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충돌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과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재부는 항상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동을 제동을 많이 거는 걸죠. 입장이고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 부처는 항상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지금 매일경제는 다급해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김현미 장관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해졌어요. 지난번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본인은 2기 장관 재임이라는 기분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암초가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김현미 장관이 본인이 지역구가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산 바로 앞에 있는 고양 창릉이라는 신도시 후보 지역을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구,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여기 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했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지금 혼재가 됐는데 결과는 사실 김현미 장관 개인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과 비판이 제가 보기엔 좀 가혹하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총선 출마 얘기를 했을 때 출마를 한다면 저는 일산에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의 이면에는 총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점에서. 그럼 어제 이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해줄 수 있는 대책은 그동안의 계획은 세워놨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던, 속도를 내지 않았던 교통 대책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교통망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호소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좀 참아주세요. 또는 다른 기존에 오지 않았던 수요자들에게도 이 2기 신도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길게 보면 이 얘기 외에는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있는 어려운 거군요, 상황에 지금. 지금 빠져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딜레마라고 보는데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집값은 잡아야 되겠고 수도권에 몰리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계속 저런 식으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만들면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뭐 이제 집값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계속 인구 늘어나는 지금 경기도가 1,300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를 수도권에 짓는다는 거는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돼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인구가 들어온다는 또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되니까 자꾸 경기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면 과연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의 차원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득 평등, 불평등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현지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부 장관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건 국가적으로 봐도요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참 그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장관이니까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현역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장관이긴 하면은 글쎄요 뭐 어떤 지역에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겠죠.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정치인 장관이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사회 소식인데요. 이른바 쌍둥이 자매 그 시험 성적 문제 참 얘기가 많았는데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재판부
그러니까 숙명여고 답안 유출 이 사건, 이 혐의와 관련된 이제 재판부가 어제 선고를 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천재다. 재판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3년 6월형. 암산으로 물리 만점 받았다는 딸, 담당 교사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좀 제목이 큼지막하게 달렸네요. 시험지 깨알 메모 등 증거 충분하다. 쌍둥이 아빠의 중형이다. 시험 답안 두 딸에 유출한 혐의. 전 교무부장의 역시 징역 3년 6개월. 요 내용 전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뭐 답안지 그 시험지 내용이고요. 뭐 이런 게 아마 다 증거로 뭐 제시가 됐나 봅니다. 자, 뭐 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요. 그럼 두 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퇴학당한 쌍둥이 자매. 4달 비공개 소년부 재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건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이후에 학교에서는요, 성적을 0점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퇴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죄된 소년원 송치나 보호 처분. 그런데 고졸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요, 이수희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3년 6월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무거운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업무방해였는데 예. 쌍둥이 딸을 뭐 한 3회에 걸쳐서 예. 지금 이 답안지 유출을 한 거죠. 예. 이게 검찰에서는 죄질이 무겁다, 나쁘다라고 해서 7년 구형을 했어요. 거기에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 항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형량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그 검찰에서 항소 여부, 그러니까 형이 너무 낮게 예. 나왔다고 해서 항소를 할지 어쩔지 좀 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쌍둥이 아빠의 경우는 상소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구형의 절반 정도 나온 거.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예.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예. 해서 이 죄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자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 재판에 예. 증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도 좀 부당한 게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전과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사라져요. 그냥 전력일 뿐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소년부 그 소년 사건으로 해서 어떤 보호 처분을 내릴 건지 예. 이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이거 소년부 사건이면 만약에 그게 어떤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엔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러면?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보호 처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소년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소년 사건의 경우는 부모가 같이 와서 얘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거를 이제 대책을 내놓고 판사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모두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쌍둥이 자매의 처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쌍둥이 자매는 그럼 아빠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인. 그럼 지금 소년부 재판에서는 본인이 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형사 재판하고는 좀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정답지를 갖고 왔어요. 요렇게 답이다. 그거를 수험생인 딸이 과연 적지 않을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각 가정에서 아마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소년부 재판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거의 되겠네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작은 범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또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얘기가 참 기사로 많이 다뤄졌는데요. 이렇게 일단 1심 결과가 나왔군요. 자, 이번에는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10년 만에 줄어든 가처분
소득. 그 얘기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시면 제목이 전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쪼그라든 주머니 소득주도 성장 수정해야 한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양극화 줄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갈 길 멀다. 수정해야 이쪽은 갈 길 멀다. 다르군요. 해법이요. 자, 첫 번째 기사 한국일보입니다. 10년 만에 쪼그라든 가처분 소득. 통계청 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 이자 비용 늘어 가처분 소득이 전체적으로 0.5% 줄었다. 그리고 특히요. 하위 20%의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그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오히려 더 이런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소폭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예전보다 돈벌이가 안 되고요. 돈을 아주 적게 버는 사람도 돈벌이가 안 되는데 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 갭은 좁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소득주도 성장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는 약간 결이 다르군요. 빈부 소득 격차 줄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갈 길 멀다. 그래서 역시 비슷한 내용 전하고 있어요.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이 줄었다는 거. 그런데 이 내용을 붙였군요. 작년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요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통계청은요. 공적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시장 소득이 안 좋아서 이러다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이른바 정부가 좀 주는 겁니다. 뭔가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시장 소득은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버는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하위 20%는 정부에서 주는 쪽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직접 버는 건 줄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리고 상위 20%도 역시 감소했다. 반면에 중간층 소득은 늘었습니다. 중산층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연금 이자 비용 증가,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요 얘기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합니다. 이쪽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극화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사 비교해 봤는데요. 한미수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팩트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는 시각과 좀 강조점을 해석과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1분위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1분위 쪽에 소득이 줄었느냐 그러고 있고 이제 5분위도 또 줄었습니다만은.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거 하고 노인 인구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설명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기서 보면은 기사에 나왔는데도 1분위에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훨 넘습니다. 나머지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층 증가돼서 그분들의 소득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1분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그렇죠. 말씀. 거기 정부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은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1분위 분들의 소득 이 감소 폭이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감소는 하지만 그 감소하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분위와 5분위를 설명하면서 기사에 강조점을 줬는데 나머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2, 3, 4분위의 소득은 또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 3, 4는 수치가 더 증가폭이 있어요. 뭐 4%, 5% 뭐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뭐 연금 같은 경우는 미래를 대변하니까 괜찮은데 거기 또 이자 소득도 있어요. 이자 부분들이요. 이자 내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의 주안점을 따라서 현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러면 폐기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정경제와 예. 혁신경제, 성장 이 세 가지의 3대 축 아니겠습니까? 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속도조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거고 개선책은 필요하지만 일단은 좀 더 정책을 써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해석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해법은 한국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경향신문은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그게 있어서라도 저 정도 된 거다. 이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빈부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줄어든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건데. 자, 소득주도 성장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서 그 덕분에 소득을 늘려주고 그래서 경제 활력을 찾아주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가계동행 조사 중에 하나 딱 짚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소득 하위 계층 20%인 1분위 전체 중에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1년 그 전에 부분, 대비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 1분위 최저층은요. 평균 125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 이 중에 절반이 아까 우리 이상훈 앵커가 얘기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전 소득입니다. 절반이.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인 40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이 근로소득이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바로 이 점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장에서는 안 먹힌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같은 통계 내용이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문 기사들이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부모라도 사랑에 매 못 든다. 아까 일명 기사 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정부 폭력 근절 등 아동 정책 발표. 민법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 그런데요. 예외 아니면 합리적 체벌 허용. 뭐 그럼 기준이 뭐냐? 범위가 뭐냐? 이거 애매하다.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꿀밤은 괜찮다지만 체벌 학대 경계 불분명. 꿀밤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은? 자녀 학대에 빌미 삼는 경우가 생긴다. 아까 징계권이 있다는 거를 자녀 학대의 이유로, 근거로 삼아서 이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자 법조항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런데요. 국민 77%는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한 거 아니냐. 아직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 어미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약간 이 부분이 좀 고민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찬원 교수님. 사랑의 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교육 철학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야말로 사랑의 매란 차원에서 체벌이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저 체벌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약간 감정이 개입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무리 자녀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체벌, 어쨌든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이런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에도 크게 뭐 전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자, 체벌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토론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봉사입니다. 포항에 사는 이상준 씨 가족은 봉사왕으로 유명한데요. 가족 4명의 봉사 시간을 모두 더하면 7,877시간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등산을 한번 해도 양손에 쓰레기를 한가득 담아 내려온다는데요. 누군가에겐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 가족에겐 일상이 된 것 같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지능왕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돌에 글씨가 새겨진 게 보이실 텐데요. 560년 6월 신라 지능황이 울진 성류굴에 다녀가다란 내용입니다. 성류굴에서 발견된 이 명문은 당대 정치와 사회 변화상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기록이란 평가입니다. 학계에선 신라사 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사카 성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시는 게 바로 일본의 오사카 성인데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건설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오사카는 오는 6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곳을 배경으로 정상들의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발을 의식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오사카, 정말 다른 곳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일본의 뭐 배경이 될 만한 곳이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오사카 성을?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 아침의 밀근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